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구속심사 얘기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이 대표가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단식 후에 치료 중이기 때문에 훨씬 야인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마 휠체어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 실무라인한테 확인해 봤더니 아침에 판단해서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석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뭐 의료진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길래 네. 혹시나 안 가거나 아니면 그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예측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출석 강행할 거다라고 어젯밤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예.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판사한테 직접 가서 소명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혐의 사실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PPT 자료를 뭐 몇 페이지죠? 140페이지? 일단 영장만 해도 140 몇 페이지가 되고 영장이. 네, 그리고 별도로 제출하는 의견서가 1600페이지 네. 그리고 PPT 자료까지 또 준비한다라고 하고 네. 해서 오중 많으면 양이 지금 이렇게 많아서 영장 그 심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역대급으로 최장일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반박 진술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방어권 행사할 뭐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진상, 박찬대 이렇게 증거인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법정 가서 진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영장 심사는 본인만 가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가서 항변할 기회를 찾은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수십만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어제 하던데 네. 이것도 뭐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항변할 기회를 좀 이렇게 받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뭐 당내를 결속을 이제 좀 강화하는 차원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항변할 기회를 찾는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던 탄원서는 네. 90만 명이 제출했다라고 어제 공지가 나오던데 좀 애매한 게 인증 절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본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신상 정보를 막 꾸며서 내도 여기 다 포함됐기 때문에 좀 과장됐다라는 뉴데일리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에디터. 네. 정말 뭐 민주당 운명의 날,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일단 과거 사례를 좀 비춰보면은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정사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이 총 10명이에요. 이 중에서 8명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확률은 80%다. 과거 사례로 비춰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발부가 안 된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하영재 의원 네. 아니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현영희 의원 뭐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은 웬만하면 이제 발부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극과 극이네요.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다 한 경우 구속. 음. 다 인정합니다 혐의. 이런 경우에 이제 구속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어쨌든 난이도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지금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쟁점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입장은 김인섭 뭐 전 측근이었던 김인섭 씨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에 나섰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일단 뭐 그거를 지금 그 특혜를 이제 준 적도 없고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 체납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이것도 특혜다.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기만 해도 200억이 확정적으로 이제 이득이 나는데 그거 빠진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완영 전 부지사가 이제 보고를 했네 안 했네 요게 이제 쟁점인 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직인 이재명 대표가 대북 사업을 다 지시한 직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의 박균택 변호사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찍혀 있다고 해서 그걸 경찰청장에 발급해 준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계적으로 찍었다. 그러니까 잘 내용을 모른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먹힐지 그러니까 판사한테 먹힐지 그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기 위증조사 관련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과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각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161명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68명 중에 이재명 대표 빼면 167명인데 161명이 기각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는 6명 빼고 다 냈다는 얘기네요. 예, 6명 빼고 다 냈다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결을 던진 뭐 무효나 네. 가결을 던진 의원들도 다 많이 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두 개는 또 별개의 문제로 이제 그렇죠.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압박감을 상당히 느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명, 서명. 이미 지도부에서는 다 카운팅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누가 냈는지 아닌지. 다만 그 6명 안 낸 의원 6명의 이름을 뭐 공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예, 지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게 또 아름아름 또 이제 알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영장 실시 심사를 놓고 탄원서를 한 사례가 전 처음 봐요. 우리나라 역사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압박이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뭐 요거는 조금 사소한 건데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해달라 민주당 권리당원이 한번 예전에 법원에 냈는데 이게 기각됐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지금 항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예전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게 정치 탄압이다. 지금 이게 수사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해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이게 조금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어떤 반격의 전초전 뭐 이런 것들로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예. 어느 쪽 결과가 나오든 뭐 당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 건 분명해요. 어떤 모양이 되든. 이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심사 자체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네네. 내일 그 새벽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다만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친명 쪽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거는 뭐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속되더라도 옥중 대표, 뭐 옥중 공천이나 아니면 대리인을 세워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걸로 보여요. 지금으로선. 옥중 당무를 보겠다는 거는 분명히 했고, 게다가 오늘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원내대표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되든지 지금 친명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무를 보겠다. 이런 의사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뭐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그리고 석방 요구 결의안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될 걸로 네, 보여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일단 연장이 되지 않으면 6개월이면 총선 직전이에요. 네. 그때 돌아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방안들도 당내에서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잠시 후에는 당 3역 중에 한 명이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분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다 겹쳤기 때문에 오늘 이분 모십니다. 김민석 의원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 구속에 대해서 지도부 어떻게 예측하는지 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게 된 뭐 이런 배경까지도 질문을 해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네, 법 시행일이 어제였는데 현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도 많아서 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병원들 중에서는 다른 병원의 사례를 먼저 보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겠다. 그러려고 한다. 뭐 이런 곳이 많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게 국회를 2년 전에 통과했던 건데 유예기간 2년 지나면서 이번에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이거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뭐 누가 어떻게 열람해야 할 수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합의를 못 봤어요. 사실은 디테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그렇죠. 수술할 땐 다 뭔가 탈의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상 정보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디테일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일단은 법만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위임을 해놨었어요. 네. 근데 그 시행령이 너무 늦어진 거고 그래서 일단 복지부가 당장 급한 불은 막자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배포했거든요. 네. 그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예, 예.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일주일 전이에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CCTV 설치 비용을 종합병원 이상은 병원이 자부담하고 예. 그 이하인 병의원급도 올해는 절반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 신규 개설되는 곳은 자비로 내야 한다라고 그 내용이 나왔고요. 이 수술실 설치 대상이 사실 모든 수술실이 다 대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 수면 마취 이렇게 해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을 하고요. 예. 이 경우에도 환자 보호자가 촬영 동의서를 내고 요청해야만 그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은 환자들한테도 민감한 거거든요. 탈의를 하고 내가 나의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걸 허용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군요, 절차가. 네, 그렇게 해서 네. 녹화를 하게 되면 병원이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의료계에서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문제, 그걸 설치하는 비용도 문제고 유지 보수 비용이나 아니면 시스템 유지하는 그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까지 있는데 이거 왜 다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냐라는 불만 소리가 있고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 뭐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냐 이런 항의가 계속 나오면서 네. 헌법 소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교실에 CCTV 다는 문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 그렇죠, 그런 맥락이 있겠죠.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어쨌든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갑론을박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일단 뭐 의사들,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문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 시 폐쇄 의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5.7%가 폐쇄할 의향이 있다.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료법 CCTV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의협에서 조사한 사람의 93.2%.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조금 뭐 이거 여러 샘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부담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EU에서는 인권 침해가 51.9%,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이 49.2%, 진료 위축, 소극적 진료 약이 44.5%. 이거 복수응답인데 이런 이유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한 병원들이 꽤 있어요. 네.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대표적인 게 이게 남양주 국민병원 민간병원입니다.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해봤거든요. 3년이요? 예. 그래서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진에게 상당히 또 위안감을 줬다, 안정감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시라는 느낌이 상당히 들었는데 막상 수술이 시작되면은 사실 그런 느낌도 이제 워낙 집중해야 되니까 못 받은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를테면 바디캠 같은 걸로 네. 수술에 하는 장면을 찍는 게 아니라 사실상 누가 출입했고 누가 들고 드나들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동의 비율도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래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환자들의 만족감도 상당히 이제 높았다라고 해요. 서울신문이 그 대법원 판결문 열람 사이트에서 수술 시 CCTV 이런 키워드로 7건을 봤는데 이 중에서 3건이 의사한테 유리하게 예를 들면 성추행을 했다라고 환자한테 고소당했는데 이 CCTV가 설치돼 있었던 곳인데 오히려 이 CCTV를 통해서 유리하게 이제 뭐 무혐의가 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의사들한테 꼭 불리한 거는 아니다. 환자들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부터 이제 실행이 됐는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디테일들이 지금 빠진 부분도 많다고 하니까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꼼꼼히 따지면서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송파 일가족 사건 2명 타살 정황. 서울 송파구 등에서, 제가 등에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거 지금 타살 정황이 나왔습니까? 네, 국과수가 부검을 했는데요. 40대 여성 오모 씨의 초등학생 딸이랑 예. 시어머니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이 된대요. 외력에 의한 질식사, 네. 그러니까 목이 졸려서 숨졌을 가능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살 정황으로 추정되는 대목이죠. 아직 1차 구두 소견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경찰로 전달이 됐고요. 네. 경찰은 이 딸을 살해한 용의자로 엄마인 오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친정에 가서 저 추락해서 숨진 네, 그 맞아요. 엄마. 왜냐하면 그 전날 이 오 씨가 김포의 한 모텔에 딸이랑 같이 들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혼자 나왔고 네. 그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신해서 숨졌거든요. 네. 딸이 이 모텔 객실에서 발견됐는데 다른 외상은 없었대요. 질식 흔적 말고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딸을 모텔로 데려가서 지금 딸을 일단 질식시킨 걸로 보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어른 2명까지도 그렇게 한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딸이랑 시어머니 사인이 이제 뭐 타살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근데 요 시어머니는 이 말씀드렸던 며느리인 오 씨 말고 네. 남편이나 시누이한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대요.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남편이랑 시누이도 여기서 같이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유서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유서에 그 집안 내 채권 채무 갈등이 좀 있었다.
라는 유서의 내용이 있는 걸로 미뤄봐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시어머니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살해당한 거고 네. 그리고 모텔에서 숨진 초등학생 딸은 이 40대 엄마한테 살해당한 거고.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복잡하죠. 참 비극이네요. 네. 정말 비극이네요. 이 집에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좀 나중에 더 밝혀진 대로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